오늘 오전 네비 피어 근처 미시간 호수에서 보트가 전복되면서 6명이 부상하고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육류 알러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인 최대 45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카고 지역에 치명적인 인간 광견병을 유발하는 박쥐가 출현해 주보건부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건이 올해 말 출시됩니다.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위원 결정 이후 하버드 대학의 동문자녀 입학 우대 정책, 즉 레거시 입학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대학 기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이은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폭염 위험경보 조치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네비 피어 근처 미시간 호수가에서 보트가 전복되면서 6명이 부상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BC7 방송은 시카고 경찰이 약 20세에서 30세로 보이는 성인 7명이 탄 보트가 오전 2시 40분경 해안가 방벽에 부딪혀 전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시카고 경찰 해병대와 소방국은 여성 4명과 남성 2명을 구조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과 스트로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20세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였지만 오전 폭풍으로 인한 악천후로 수색이 중단됐고 5시 30분경 재개된 수색에서 배 밑에 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현재 많은 응급요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남아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육류 알러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어제 CNN과 BBC 등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붉은 고기 등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알파아갈 증후군이 미국인 최대 45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이 어려워 정확한 통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미국 내 식품 알러지 가운데 10번째로 흔한 질환이 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알파아갈 증후군이 론스타 진드기라고 불리는 진드기의 타액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관상 등 부분에 흰색 반점을 특징으로 하는 론스타 진드기는 미국 남부 및 동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드기의 타액에는 알파아갈이라는 당류 생성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드기에게 물린 인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파아갈을 경계하게 되고 이 물질이 함유된 육류 또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양고기, 우유를 비롯해 일부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알러지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위경련과 설사,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의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알러지 반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치명적인 인간 광견병을 유발하는 박쥐가 출현해 일리노이 주 보건부가 주민들에게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내에서 보고된 광견병 박쥐는 총 27마리로 쿡카운티에서 4마리, 켄커키와 레이카운티에서 각각 5마리, 맥케니 카운티에서 3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건국 측은 박쥐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흔한 인간 광견병의 감염원으로 특히 여름인 7월과 8월에 더 자주 발생한다며 이는 이미 광견병에 걸린 개나 너구리, 스컹크 또는 여우와 같은 동물에 의해서도 물리거나 긁혔을 때 타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된다고 밝힙니다. 일리노이에서도 매년 수십 마리의 박쥐가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고 있고 2019년 CD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인간 광견병의 70%가 박쥐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는데요. 광견병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공격합니다. 곧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뇌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감염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초기 증상은 독감과 유사한데요.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며 열이 나고 과도한 침 흘림, 발작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박쥐의 경우 낮에 깨어 있거나 날지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절대 만지지 않을 것이 권고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쥐는 이빨이 작아 사람이 물린 뒤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집이나 방에서 박쥐가 발견되면 무조건 광견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견병 감염이 의심된다면 물린 곳을 즉시 비누와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도 일리노이주에서 박쥐에 물린 한 80대 남성이 광견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숨지기도 했죠. 당시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망한 남성의 집에서 박쥐 무리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폭염이 재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 대비 각각 10.3%, 7% 늘었는데요.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의 하나로 폭염을 들고 사람들이 폭염을 피해 감염에 더 취약한 실내에 오래 머물고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알렉사 지아놀리아스 총무처실은 어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Skip the Line 프로그램 개설을 공식 밝히고 이는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리노이 거주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DMV를 방문하기 전 웹사이트를 방문해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향후 갱신 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자동차 타이틀 또 등록 서비스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건이 올해 말 출시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바이오파이어가 개발한 9mm 구경 스마트건이 12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총의 그립 부분에는 지문 인식기가 달려있고 뒷면에는 안면 인식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뒤 총을 사용할 때마다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인 외 다른 사람이 총을 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마트건 보급으로 우발적 총격 사건과 총기 도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총기를 실수로 발사하고 총기를 학교에 가져가 난사하거나 또 총기를 자살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앞서 이 총기 폭력 관련 연구자들은 우발적 총격 사건의 37%를 스마트건 등 기술로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미국 내 총기 권리단체 등은 자기 방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마트건에 부정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연이은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폭염 위험 경보 조치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상고온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어느 누구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이상고온으로 매년 미국에서 6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동장관 대행에게 폭염 위험경보 발령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도심과 거주지에 조림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온을 줄이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 AI 도입이 확산하면서 AI에 떠밀린 사람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AI 도입에 따라 대량 실직이 닥칠 것이라는 통상적인 우려가 필연적이진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에서 소득이 더 많은 직업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추세는 이미 일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사무보조, 또 음식 서빙, 고객 응대, 기계 작동, 상품 운반 등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소는 2019년부터 4년간 860만 명이 같은 산업 내 고소득직으로 옮기거나 다른 분야를 찾아간 것으로 추산하면서 2030년까지 1억 1,800만 명이 새 직업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이들 중 일부는 관리직 같은 동일 직업 내 고소득으로 옮겨가고 900만 명은 아예 다른 산업으로 이직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헐리우드 작가 배우 조합의 파업의 영향으로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이 연기됩니다. 오늘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의 매체는 오는 9월 18일로 예정된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이 헐리우드 작가 배우 조합의 파업의 영향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이 연기된 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시상식은 11월에 연기됐으며 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여느 때보다 축소돼 진행된 바 있죠. 이처럼 이례적인 시상식 연기는 지난 5월부터 파업에 나선 미국 작가 조합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의 공정한 수익 배분, 또 인공지능 저작권 등을 문제 삼으며 1960년 이후 63년 만에 파업에 나섰죠. 이후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도 파업에 동참하며 할리우드는 사실상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자 단체와 노동조합 사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에미상이 언제 개최될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매체들은 오는 11월 혹은 내년 1월을 유력한 시기로 점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위헌 결정 이후 하버드 대학의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 즉 레거시 입학의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대학 기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교육부가 최근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하버드대가 레거시 입학 정책을 통해 신입생 선발 시 백인과 부유한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세 개 단체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 앞서 이 비영리 단체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도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 위반이라고 연방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이 단체는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 제도가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레거시 입학 문제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에 비해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이후에 더욱 여론에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존스 홉킨슨과 에머스트 대학 등은 이미 레거시 입학을 폐지했고 최근에는 커네티컷주의 명문 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웨슬리언 대학도 레거시 입학 폐지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이 하버드대에서는 아직 레거시 입학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레거시 입학을 폐지하면 동문의 기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2023 정기총회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뉴저지 포틀리 더블 트리 호텔에서 개최됐는데요. 16개 지부 200여 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예산, 사업계획 및 각 지부의 활동과 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 안젤린 총회장은 재단은 2022년 전 세계 결식아동과 불우 어린이들을 위해 45만 달러를 지원했고 2023년에 55만 달러, 2024년에 65만 달러를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성수경 이사장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서희 차기 이사장을 소개했습니다. 창립 25주년 기금모금 만찬에는 장욱진 UN NGO 국제기구 국장이 연사로 초청됐으며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김 의원 뉴욕 총영사 등 각계 각층 인사와 후원자,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27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아지는 등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펼치는 결식아동 지원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재단은 그동안 후원금과 재능기부로 재단의 후원 활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사들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26차 차기 정기총회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차장에서 59세 여성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 전 담임 목사인 제임스 맥도널드가 최근 가진 밥티스트 뉴스 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토로했는데요. 미 정신과협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 외상적인 일련의 사건 또는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로 개인은 이것을 감정적 또는 신체적으로 해롭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정신적 또 신체적 사회적 또는 영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맥도널드 전 목사는 지난 3월 자신의 트럭을 평행 주차하려다가 실수로 한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죠. 경찰은 이 여성이 맥도널드와 맞서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트럭에서 뛰어내려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널드가 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트럭이 뒤로 굴러가 그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즉각 이송됐죠. 앞서 이 맥도널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반대파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13,000명이 넘는 출석 교인을 가진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로부터 해임됐습니다. 그는 이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해 당시 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장로들이 검토한 녹음 내용은 시카고 유명 라디오 방송인 맨코 뮬러 쇼에 방송된 것으로 뮬러는 맥도널드 목사와 오랜 친구이자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베스트 바이블 채플 사태는 지난 2010년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블로그를 만들고 공급 유용과 맥도널드 목사의 인격 문제 또 리더십 등과 관련한 다량의 교회 비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건데요. 이후 라디오 진행자인 줄리 로이스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떠난 3명의 교회 장로들이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분쟁은 격화됐고 교회는 결국 2018년 10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교회 측은 갑작스럽게 소송을 취하했고 이후 맥도널드 목사가 영원한 안식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분쟁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장로들은 당시 녹음 파일 공개로 결국 맥도널드 목사를 해임하기에 이른 겁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맥도널드 전 목사의 의학적 전문 소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오전 일찍부터 시카고 일원 대부분 지역에 폭풍우가 불어닥쳤는데요. 오전 오후 한때 소강 상태 보이겠으나 오후 늦은 시간대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되겠는데요. 낮 최고 93도, 밤 최저 71도. 토요일은 내일 비가 그치면서 기온도 다소 떨어집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일요일에 맑게 개겠고요.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기대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80도, 습도는 95%, 바람은 남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